그날 밤 나는 봤다. 내 남편이 내 동생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.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. 내가 잠든 밤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속여왔다는 걸. 그 장면은 너무도 선명해서 지금도 눈을 감으면 떠올랐다. 회색빛 복도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불빛, 그리고 문이 살짝 열리며 비집고 나온 남편의 어깨. 그 뒤를 따라 문득 동생의 얼굴이 비쳤다. 그 표정에는 당황도 죄책감도 없었다. 그저 오래된 공범이 가진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다. 나는 문득 깨달았다. 내 결혼 생활이 20년 동안 이어진 허상이었다는 걸. 결혼 첫날부터 이상했다. 남편이 내 동생을 볼 때마다 묘한 기색이 스쳤다.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타이르곤 했다. 괜한 의심하지 말자. 가족이잖아. 그 말로 내 불안을 눌러왔다.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불안은 다 이유가 있었다. 나는 부엌문에 몸을 기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. 가슴이 조여왔다. 지금 당장 문을 열어 그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려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.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스치는 건 이상하게도 지난 시간들이었다. 처음 신혼집에 들어서던 날, 첫 월급으로 작은 선물을 주던 남편의 웃음, 동생과 나란히 사진을 찍던 장면들. 그 모든 순간이 순식간에 거짓으로 바뀌었다. 나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다. 몸은 이불에 묻혀 있었지만 마음은 바닥 끝으로 추락하고 있었다.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를 때렸다. 한편으로는 부끄러웠다.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, 얼마나 순진하게 그들의 연극에 박수를 쳤는지. 그 부끄러움이 살을 태웠다. 아침이 되자 아무 일 없던 듯 집안이 움직였다. 남편은 부엌에 나와 신문을 펼쳤다. 동생은 내 앞에서 웃으며 커피를 내렸다. 나는 그 얼굴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그저 가슴속에서 어떤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.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. 내가 바친 20년을 이렇게 허무하게 내주지 않겠다고.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이 오길 기다렸다. 두 사람의 시선이 멀어질 때 그 틈에서 작은 단서들을 모았다.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 구겨진 호텔 영수증, 동생이 몰래 숨겨둔 작은 선물 상자, 그리고 둘이 함께 찍힌 사진 한 장. 그 모든 것이 내 손에 쥐어질 때마다 심장이 싸늘해졌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. 분노가 모든 것을 말려버렸다. 나는 그날부터 결심했다. 이 연극의 막을 내리는 것은 내가 될 거라고. 그들이 만들어 온 거짓의 무대를 내가 끝장낼 거라고. 그날 이후로 내 하루는 달라졌다. 아침이면 커피잔을 닫고 부엌을 치우는 척하면서 내 눈은 늘 두 사람을 쫓았다. 남편이 전화기를 쥘 때마다, 동생이 방문을 닫을 때마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. 숨죽여 듣는 그 낮은 목소리와 짧은 웃음이 내 살갗을 찢었다. 나는 부엌 수납장에 작은 노트를 숨겼다. 그 안에 날짜와 시간, 짧은 메모를 적었다. 밤 11시 42분 남편이 동생 방에서 나옴. 오후 2시 동생 통화 중 언제 와요? 라고 말함. 내 글씨는 점점 떨렸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. 하루는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낡은 영수증이 나왔다. 호텔 이름이 선명히 박힌 종이였다.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오래 서 있었다. 처음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. 그러다 이내 웃음이 새어나왔다. 허무했다. 나는 평생 이 사람을 믿으며 살았다. 아플 때도 돈이 없을 때도 이 사람이 내 편이라 믿었다.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그 종이가 증명해주고 있었다. 밤이면 동생의 방 문틈에 귀를 대곤 했다. 문 너머에선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. 그 웃음이 나를 미치게 했다. 어릴 적 우리는 같은 방에서 살았다. 같은 담요를 덮고 같은 인형을 안고 같은 꿈을 꾸었다. 그런데 이제 그 방은 나를 배신하는 밀실이 되었다. 나는 무너졌다.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더 단단한 결심이 자랐다. 이대로 이 집에서 쫓겨나듯 사라지고 싶지 않았다. 내가 바친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았다. 그래서 나는 기록했다. 작은 노트에 사진에 기억 속에 모든 증거를 새겨두었다. 하루는 남편이 출근하고 동생이 마트에 간 틈을 타 그 방에 들어갔다. 옷장 깊숙이 작은 상자가 있었다.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반지 하나가 들어있었다. 사진 속 남편은 내 동생을 보고 웃고 있었다.
그 웃음은 내가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. 처음엔 그 웃음이 나를 찔렀다. 하지만 더 오래 바라보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졌다. 이제 분노도 슬픔도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았다. 그 웃음이 증명했다.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. 나는 사진을 상자에 다시 넣었다. 그리고 그 상자를 제자리에 두었다. 아무도 모르게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. 하지만 내 마음은 달랐다. 나는 이미 그들보다 더 차가운 증거를 품고 있었다. 밤이 되면 거실 불을 꺼두었다.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.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? 언제부터 이 집이 감옥이 되었을까? 어쩌면 처음부터였다. 그저 내가 모른 척했을 뿐이었다. 그날 밤 나는 다시 다짐했다. 이제 그들을 가엾게 보지 않겠다고. 동정하지 않겠다고. 이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내가 직접 쓰겠다고.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일찍 출근했다. 동생도 외출한다고 말했다. 나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.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에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다. 그 정적 속에서 심장이 두근거렸다. 오늘은 반드시 그 방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. 나는 조용히 동생의 방문 앞에 섰다. 손잡이에 손을 얹었을 때 잠시 머뭇거렸다. 혹시 내가 이 문을 열고 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까봐. 모든 걸 알아버린 뒤에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을까봐. 하지만 이제 선택할 여지는 없었다. 나는 문을 밀었다. 방 안은 생각보다 단출했다. 작은 화장대, 벽에 걸린 달력, 그리고 침대 위에 가지런히 개어진 담요. 그 모든 것이 어색하게 낯설었다. 나는 천천히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. 그리고 거기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. 봉투를 꺼내 손에 올렸을 때 손끝이 싸늘해졌다. 봉투 안에는 예금 통장과 호텔 영수증이 들어있었다. 그리고 낡은 편지 뭉치가 함께 묶여 있었다. 나는 그 편지 다발을 꺼냈다. 첫 장의 글씨체가 낯설지 않았다. 남편이었다. 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.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할까? 너를 내 곁에 두고 싶다. 그 문장을 읽자 숨이 멎을 것 같았다. 두 번째 편지는 더 노골적이었다. 그 여자가 모르면 돼. 언제든 내 손만 잡으면 되니까. 나는 편지를 가만히 접었다. 무언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. 오히려 마음 어딘가가 차갑게 얼어붙었다. 이제는 분노마저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다. 그 순간 깨달았다. 내 결혼 생활이 언제 끝나버렸는지. 그 끝이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음을. 내가 모른 척하며 애써 지켜온 가정이 사실은 그들에게도 무거운 족쇄였음을. 나는 봉투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. 그러고는 침대 옆 협탁을 열었다. 그 안에는 작은 검은색 상자가 있었다. 상자를 열자 낡은 은반지가 하나 들어있었다. 남편이 결혼식 날 내 손에 끼워준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다. 다만 크기가 달랐다. 그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다. 이 반지는 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이었다. 나는 상자를 덮었다. 숨이 가빴다. 이제는 어떤 애틋함도 남아있지 않았다. 그저 끝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.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다.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, 어떤 방식으로 이 거짓을 끝낼지. 남편과 동생이 여전히 내 앞에서 웃으며 앉을 때마다 내 심장은 더욱 단단해졌다. 그들의 연극에 마지막 박수를 치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든 복수일 거라고. 나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. 그 안에 날짜를 적었다. 그리고 짧은 문장을 썼다. 이제부터 시작이다. 그 문장을 다 쓰고 나니 마음이 놀랍도록 고요해졌다. 이제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다.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을 내가 직접 쓰기로 했다.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. 온 집안이 정막에 잠기는 그 시간이 내 시간이었기 때문이다. 낮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얼굴로 식탁에 앉았다. 남편이 신문을 펼치고 동생이 커피를 내리면 나도 함께 앉아 작은 웃음을 지었다. 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연극의 끝을 스스로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싶어서였다. 밤마다 거실 불을 끄고 작은 탁자에 앉았다. 탁자 위에 올린 것은 남편과 동생의 편지, 호텔 영수증, 그리고 내가 적은 기록 노트였다. 나는 그 증거들을 한 장씩 넘기며 마음을 다잡았다.
이 모든 것을 그냥 태워버리고 싶기도 했다. 그러나 그러면 안 됐다. 내 분노가 허공에 사라지는 건 원하지 않았다. 내가 본 것, 내가 느낀 것을 반드시 그들에게 돌려주고 싶었다. 하루는 동생이 나를 보고 물었다. 언니,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. 어디 아픈 거 아니야? 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. 그 순간에도 내 심장은 아무렇지 않게 뛰었다. 예전이라면 눈물이 차올랐겠지만 이제는 그저 낯선 얼굴을 마주하는 기분이었다. 아니야. 잘 지내.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돌아섰다. 뒤돌아 나오는 한숨이 길었다.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.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서랍 안을 뒤졌다. 남편의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 증명서, 통장 내역, 보험 서류. 그 모든 종이를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. 이제부터 하나씩 계획을 세울 차례였다. 내가 바보처럼 속아온 시간에 대한 값,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. 다음 날 동네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. 상담 예약을 잡았다. 목소리가 떨렸지만 숨을 고르고 다시 또박또박 말했다. 이혼 소송 준비 때문에 상담받으려 합니다. 내가 그 문장을 말할 줄은 몰랐다. 하지만 막상 입 밖에 나오자 마음이 놀랍도록 편안해졌다. 며칠 뒤 작은 검은 가방을 들고 사무소 문을 열었다. 안내 직원이 내 이름을 부르자 순간 어지러웠다.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될 줄은 지난 20해 동안 상상도 못했다.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다. 누군가는 이 연극의 막을 내려야 했고 그 역할은 나였다. 상담실에 앉아 내 앞에 놓인 종이들을 꺼냈다. 담담하게, 그러나 한 문장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다. 남편과 제 동생이 오래전부터 이런 관계였습니다.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기록했다.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마음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었다. 수치도 모멸도 다 지났다.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뿐이었다.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. 참 많이 늙었다. 그런데도 처음으로 내가 내 편이 된 것 같았다. 그게 이상하게도 힘이 났다. 그날 밤 작은 노트를 펼쳤다. 마지막 페이지에 짧게 적었다. 이제 시작이다. 노트를 덮고 불을 끄자 방 안이 조용했다. 그 정막이 이상하게도 든든했다. 아무도 모르게,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게 나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. 그날부터 내 하루는 달라졌다.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식탁에 앉았고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다. 그러나 내가 부엌 서랍을 열어 손에 쥔 것은 행주가 아니라 작은 녹음기였다. 남편과 동생이 집에 없는 사이 나는 그 녹음기를 방마다 숨겼다. 침실 옷장 구석, 동생의 화장대 아래, 거실 책장 위. 그렇게 작은 귀를 곳곳에 심어두었다. 처음엔 손이 떨렸다.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. 이제는 아무도 못 본 척하지 못할 증거가 필요했다. 그들이 어떻게 내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나를 조롱했는지 내 귀로 확인하고 싶었다. 며칠 뒤 녹음기를 회수해 밤에 혼자 들었다. 귀에 이어폰을 꽂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. 낮은 웃음, 작은 한숨, 그리고 몇 마디 속삭임. 그 순간 숨이 멎었다. 언니는 몰라.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거 상상도 못할 거야. 그 말이 내 심장을 베었다. 그 짧은 문장이 내 지난 삶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.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.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.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다. 울면 안 됐다. 이제는 한 방울의 눈물도 아까웠다. 그날 밤 나는 두 사람의 방에 들어갔다. 침대 옆 협탁에 있던 작은 사진 액자를 바라봤다. 사진 속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이 기괴할 만큼 평화로웠다. 그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. 이제 곧 끝나. 다음 날 나는 법무사 사무소에 다시 갔다. 이번에는 이혼 소송뿐 아니라 간통죄 증거 보전 신청도 했다. 담당자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. 가족분이신데 정말 하시겠습니까?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. 가족이었죠. 이제는 아닙니다.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됐다. 내 안에 망설임은 더 이상 없었다. 집에 돌아와 부엌불을 켜두었다. 그리고 차분히 앉아 동생이 돌아오길 기다렸다.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.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다. 나는 차를 따르며 묻듯 말했다.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?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. 마트 좀 다녀왔어. 그
그 거짓말에 기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. 이제 내가 이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그녀만 몰랐다. 밤이 되자 나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. 녹음 파일을 복사해 USB에 담았다. 봉투에 넣고 조용히 내 가방에 넣었다. 내일 그 봉투가 법원으로 갈 것이다. 그때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. 이 긴 악몽이 끝에 다다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. 이제 곧 그들의 거짓말도 무너질 것이다.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.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. 오늘이야. 오늘이 마지막이다. 남편이 신문을 펼치고 앉아 있었다. 동생은 내 앞에서 여전히 웃었다. 그 웃음이 이제는 연극의 마지막 막 같았다. 나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다. 그 순간 가방 안에서 USB가 묵직하게 느껴졌다. 이 작은 조각이 모든 진실을 뒤집을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묘하게 뛰었다.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나는 외출 준비를 했다. 남편이 물었다. 어디가? 나는 짧게 대답했다. 조금 중요한 일. 그 말에 남편이 눈길을 돌렸다. 그 눈빛의 순간 섬뜩함이 스쳤다. 어쩌면 그도 느끼고 있었을지 모른다. 이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. 나는 버스를 타고 시청 근처 법무사 사무소에 갔다.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담당자에게 건넸다. 담당자가 USB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. 이제 바로 증거 신청에 들어갑니다. 그 말에 마음이 조용해졌다. 한동안 두근거림조차 없었다. 마치 긴 영화가 끝나고 마지막 자막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.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다. 동생이었다. 언니, 어디야? 오늘 저녁 같이 먹자. 나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. 이제는 그 짧은 문장조차 거짓으로 보였다. 손가락이 느릿하게 움직였다. 답장은 한 문장이었다. 오늘은 바빠. 그날 저녁 남편이 먼저 집에 왔다. 나는 거실에서 그를 마주했다. 서로 아무 말 없이 잠시 눈을 맞췄다. 그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. 내가 꺼낸 말은 단순했다. 우리 얘기 좀 하자. 그는 무언가를 느낀 듯 표정이 굳었다. 나는 식탁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. USB와 사진, 영수증, 그리고 내가 적어둔 노트를 꺼내 그의 앞에 밀어놓았다. 이제 다 알아.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. 숨죽인 긴 침묵이 집안을 채웠다.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. 오히려 차분했다. 이 모든 순간을 기다려온 것 같았다.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. 언제부터? 나는 짧게 대답했다. 오래됐다.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. 그의 얼굴엔 후회도 부끄러움도 떠올랐지만 이미 늦었다. 나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. 원망할 가치조차 없었다. 밤이 되자 동생이 집에 들어왔다.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천천히 울렸다. 그녀가 내 앞에 앉았다. 나는 같은 방식으로 사진과 증거들을 펼쳐 보였다.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졌다. 숨죽인 울음 같은 소리가 났다. 그러나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. 이제 어떤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. 이제 이 집에 더 머물 필요 없어. 내 목소리는 차갑고 조용했다. 그 순간 내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스스로 알았다.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언니도 아니었다. 내 복수를 끝낸 한 사람일 뿐이었다. 그날 밤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.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. 그러나 그 고요는 처음으로 내 편 같았다. 그날 밤 동생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.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울렸다. 나는 부엌불을 켜고 기다렸다. 식탁 위에는 이미 모든 증거가 펼쳐져 있었다. 사진, 편지, 녹음 파일.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. 그녀가 내 앞에 앉았다.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.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다. 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. 언제부터였어? 그녀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다.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었다.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, 더 깊게 두 사람은 함께였다는 걸. 미안해 언니.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무렇지 않았다. 이미 내가 알 만큼 알아버렸기 때문일까? 그저 허무했다. 이제 남은 건 이 연극의 마지막 장면뿐이라는 생각뿐이었다. 나는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.
내일 나가.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.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다. 그러더니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. 언니 나 할 말이 있어. 그 순간 숨이 막혔다.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이 예감됐다. 내가 견딜 수 없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걸. 나 아이 가졌어. 그 말이 공기에 흩어지는데 방이 울리는 것 같았다.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. 식탁 위에 펼친 종이가 흔들렸다. 내 심장이 천천히 갈라졌다. 뭐? 내 목소리는 내가 낸 소리 같지 않았다. 동생은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. 미안해,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. 나도 미쳤었어. 그 울음이 너무 기괴했다. 나는 손을 식탁 위에 올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.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.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. 분노도 증오도 다 흩어졌다. 남은 건 끝없는 허무였다. 나는 모든 걸 다 잃었다. 남편도 동생도 내 지난 시간도, 그리고 이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도 내 인생이 조롱당하고 있었다.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. 그래, 잘 살아. 너희 둘 잘 살아봐. 목소리가 마르고 갈라졌다. 동생은 울면서도 고개를 숙였다. 그 얼굴에선 어떤 후회도 보이지 않았다. 그것이 더 잔인했다.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불을 껐다. 남은 말은 없었다. 이제 그들과 나눌 감정도 없었다.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. 그리고 조용히 벽에 등을 기댔다. 내 숨이 조용히 고르며 흘렀다. 그제야 깨달았다. 모든 걸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끝은 없었다. 이제 시작될 새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. 그러나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다. 내가 흘린 눈물이 그들의 마지막 승리처럼 느껴질까봐. 그 밤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. 그리고 처음으로 그 고독이 내 것이었다. 그날 밤 문을 닫고 방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. 숨을 쉬는 것도 눈을 깜빡이는 것도 잊었다. 이제는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다. 남편도 동생도,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가족도.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적막 속에서 조용한 평화가 스며들었다. 모든 것을 잃으면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까? 내가 흘려보낸 시간들은 어디로 갔을까? 그 시간에 매달려 울던 내가 너무 애처로워 보였다. 창밖엔 새벽이 오고 있었다. 어둠 속에 희미한 빛이 스며들 때 잠시 눈을 감았다.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았다. 그저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.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이제는 그것뿐이었다. 아침이 되자 집안이 다시 움직였다.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. 문득 문을 열어나가야 할 것 같았지만 그럴 이유가 없었다. 이제는 그 어떤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. 낮이 오자 동생이 문 앞에 서 있었다. 문틈 아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. 그녀가 문을 두드렸다. 언니 나갈게. 그 목소리가 참 낯설었다. 같은 집에서 자란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남의 목소리였다.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. 대답해줄 이유도 남은 애정도 없었다. 문득 지난 20해가 떠올랐다. 내가 어떻게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었는지, 어떻게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을 놓았는지,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내 목을 조른 채 끝까지 배신으로 갔는지. 잠시 숨을 고르고 일어났다.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왔다. 그 바람에 모든 미련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. 나는 조용히 입을 열어 속삭였다. 잘 살아라. 너희 둘 잘 살아라. 그 말이 내 귀에도 공허하게 울렸다. 하지만 그 말로 나는 내 마지막 연민을 버렸다.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끝낼 수 있었다. 그날 오후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다. 남편의 얼굴도 동생의 얼굴도 보지 않았다. 이 집에 더 이상 나의 자리는 없었다.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을지도 몰랐다.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봤다. 주름진 손으로 문 손잡이를 쓸어내렸다. 이제 그 어떤 것도 미련이 아니었다. 이제야 진짜 끝이었다. 집을 나와 골목 끝에 섰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다. 내가 걸어온 길이 부끄럽지는 않았다. 누구보다 성실히 사랑했고 진심으로 살았으니까. 비록 끝은 이렇게 됐지만 그것마저 내 몫이었다. 나는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.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언니도 아니었다. 오직 나였다.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.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.
나는 긴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. 끝이라는 말 뒤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. 그리고 그 시작에는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았다.